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들은 군과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이 있다면서 안보라인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에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현안 관련 상임위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선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나서서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파만파 좀 커지는 형국입니다. 일단 군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 결과 조사는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정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발표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군 합동조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국가 안보는 아시지만은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여야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좀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15일 날 해경이 처음에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상황 보고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국방부가 뒤늦게 이제 그 브리핑을 가졌다는 거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임명 브리핑 자리에 이렇게 참석한 거.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입항한 데가 그 방파제 삼척항 방파제인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표현한 거. 또 뭐 그 목선이라든지 표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추후에 나타난 거하고 볼 때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의 그 대북 기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좀 뒷걸음 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계에 실패한 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경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제 그 책임자 뭐 처벌을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뭐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게 이제 한국당의 이제 공세인데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그 15일 날 그 해경이 이제 그 문자로 이제 언론사에다가 기자들한테 이제 보고한 거 보면은 뭐 자료를 제공한 거 보면은 삼척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5일 날 발표했던 것을 이틀 뒤에 국방부가 하면서 청와대하고 어떤 입을 맞춰 가지고 누락시킨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공개가 됐던 사실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정관이 이제 그 브리핑장에 참여한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제기를 하는데 그 질문 제가 좀 이따 그래요? 제가 예.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원들이 많이 했겠죠. 전문가들이 구성이 됐을 텐데 과연 그러니까 뭐 국정원도 있을 거고요. 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정부 합동조사단을 더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추가적인 뭐 허위나 은폐, 축소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 신문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 사건이 처음 공개된 5월 15일 날 오전에 정경부 국방부 장관하고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 그리고 그 국방부의 주요 실장과 합참의 본부장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허위 경계가 실패하지 않았고 뭐 항인근 이런 발표가 국방부에서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쳐다보면 뭔가 군수뇌부가 모여가지고 발표를 허위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뭐냐면 18일 날 통일부가 목선에 대해서 발표할 때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동해 일함대에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통일부는 왜 폐기했다고 발표했냐는 거죠. 그리고 바로 통일부가 발표한 그 시점에 6월 18일 날에 두 사람을 귀환시켰어요. 이렇게 빨리 귀환시킨 것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는 이 사안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청와대가 이제 해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해명을 또 조목조목 해놨는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원래 이제 뭐 이런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뭐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하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명이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저는 청와대가 왜 자꾸만 그런 식의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처음 공개된 거는 군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민, 어민도 아니고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공개됐고 그리고 처음에 보도가 된 것도 한 언론사, 방송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보도된 사안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을 맞이하는 우리 국방부, 군대, 정부는 늦게 대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군에서 무슨 고의적으로 허위 발표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옹호하는 식의 얘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가 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엄중 조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될 일들은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짓말하는 군대는 위험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내일이 6.25인데요. 6.25 때 국민들에게 전황을 잘못 얘기해서 고의로 숨겨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임 부대님께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과 윤두한 국민소통 수석이 연일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이제 정쟁의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뭐 명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는 좀 있겠죠.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안보실의 행정관이 브리핑에 이제 참여한 걸 가지고도 이제 다른 의도로 자꾸 해설하는데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그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도 비공개 원칙이 아닌 회의장이면은 야당 집회하는 현장이라든지 가가지고 제가 뭐 꼭 지시하지 않더라도 제 업무니까 보고 상황 파악해서 뭐 보고를 하고 이런 건데 아마 그런 이러한 정도인데 이것을 뭐 지나치게 좀 확대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것은 이게 국정조사가 됐던 뭐 조사단 끝나고요. 이제 뭐 국회 국방위가 됐던 뭐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국방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군인이 이제 덜기 위해서 아까 뭐 그 3자가 모여가지고 한 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방어 논리를 갖췄고 또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걸 좀 줄여라 어떻게 하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행정관이 브리핑장에 있었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평소 큰 틀에서 협조를 해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발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당시 15일 날 해경 보고에 의해 가지고 상황을 다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발표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현역 대령이죠.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발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인정하고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시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기보다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청와대 대변인 홍보석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시성을 했었다면 이게 뭐 청와대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죠. 17일 날 만약에 발표가 이상하다. 그럼 당장 청와대가 그날 오후에도 이번 발표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최초 상황 전파가 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인근이라는 표현이 뭐 항내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등 뭐 사실은 처음에 표류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동력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청와대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죠. 지금 국방부 발표 보면은 미심쩍은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표류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왔던 거고요. 또 뭐 GPS까지 장착이 돼 있고 또 이게 10m 정도 되는 저긴데 자꾸 목선이라고 표현하고 표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작은 규모로 이제 축소를 하기 위한 의도가 좀 보이는데 어쨌든 표류가 됐던 이분들이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삼척항 입항을 했던 한 52시간 넘게 우리 군 당국이라든지 해경이 몰랐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좀 심각성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계 실패도 문제지만은 이걸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예.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데 예. 자꾸 거짓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지금 방향 불똥이 좀 튀는 거죠. 좀 그 예.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필요한데 그 전에 좀 선행을 해야 될 게 일단은 합동조사단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 지켜보시고 또 국방부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미진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해도 좋고 뭐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 굳이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보고 정말로 그러더라도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면은 국정조사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겠죠. 민주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중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야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삼척항에 간다는데 자유한국당이 가가지고 뭘 밝혀내겠어요. 근데 이미 지난 주말 사이에 아주 중대한 사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그 목선이 함흥에서 내려오려면 500km 이상 내려오려면 굉장히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1톤 이상의 연료가 필요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을 비롯해서 그날 대책회의가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대책회의를 냈고 그 대책회의 결과를 가지고 축소 은폐를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요. 근데 지금 왜 삼척항을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해경 쪽에서는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 군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권민정 대변인이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얘기 좀 국방부 얘기 다르고요. 또 해경도 좀 이야기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그러고 우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제대로 작동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윤도한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에 실마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보도할 사안이 아니다.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과연 경계 실패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됐을까? 정무적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무적 판단 이전에 이번 사태가 경계 실패로 인해서 얼만큼 국민에게 불안감을 끼치는 문제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일관되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보실에서 거기서도 같이 정무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목선 정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은 해당 현안에 대한 부분적인 선별적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이런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선별적일 망정 어쨌든 한국당에 들어와서 국회 운영에 좀 참여를 하겠다는 정도의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게 싸움터가 될 만한 데만 골라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도가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실정만 부각시키는 데에서만 싸워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 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서 본인들의 의도가 좀 희석된다는 점이고요. 지금 국회가 아시지만은 거의 90일 가까이 이제 아직까지 지금 반쪽 국회니까는요. 90일 가까이 재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지금 본회의만 3일 열렸거든요. 지난번 4월 3일 날 통영 성산이던가요? 그쪽에서 당선됐던 그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지금 2달 반이 지나가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딱 한 번 갔답니다. 4월 5일 날
그 선서하고 그 뒤로는 본회의장을 못 가봤대요. 그다음에 상임위도 한번 제대로 참석을 못 해봤고 이런 기형적인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놔둬야 되는가는 이제 저희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선별적이라도 와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국회 예정처에서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추경 예산안 그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하반 국면에 들어가 있고 글로벌 경제가 좀 둔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확대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를 단기 부양하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밍,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한국당이 들어와서 추경도 같이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 예산안의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을 더 증액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회를 끌어가야지 계속해서 뭐 어떤 특정한 타겟팅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 의원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편식이 건강에 해롭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현안별로만 상임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가를 한 건데요. 그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에 좀 불리한 현안들이잖아요. 야당에 유리한 현안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당이 이 정도면 가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 않거든요. 명분이 생긴 거 아닌가요? 한국당이 대단히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는 자존심 때문에 뭔가 명분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능력하고 잘못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국당이 단감만 쏙 빼먹으면 국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표현을 하면 단감이 그렇게 저기 나와 있는 무슨 뭐 목선 문제, 윤석열 청문회 문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널려져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재위에서 과연 지금의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정책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 문제를 따져야 되죠. 지금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를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상당히 이념지향적인 교육감들이 폐지를 하려고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상고 같은 경우가 자사고가 지금 폐지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수월성, 이것을 추진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엄청난 학부모들하고 갈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있죠. 예를 들면 당장 이제 산자위 같은 경우는 화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게 되고 가고 있잖아요. 이번 예를 들면 추경 예산도 수출 지원 예산은 한 4천억 뿐이 안 돼요. 단기 일자리 예산이 6천억인데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죠. 국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3기 신도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 문제만 따져봐도 지금 차량 공급 서비스 뭐 타다 문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단감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근데 단감 문제 이전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의 이런 안보 위기가 발생했으면 야당이 전면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겠다. 이것보다 훌륭한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모든 상임위 열어가지고 국회 활동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은 뭐 할 일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은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현안들이 보면 인사청문회 2건 그리고 붉은 수돗물 사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한 선박과 관련된 상임위를 열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현안이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그 기준을 한국당은 어디에 뒀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게 지금 고용 문제고 고용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소위 최저임금 문제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면 지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번에 적어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은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꾸자 바로. 이게 사실은 국정 전반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5개 상임위원회만 열겠다? 그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돼 있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피우게 되면 맨날 여당이
터트리는 이슈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당이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이 있어요. 이쯤 되면 뭐 국회에 대해서 뭔가 좀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체적으로 법안도 있고요. 뭐 예. 회기 내에서만 회기를 할 때만 임금을 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마는 게 과연 또 실현이 될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좀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인당 그 의원들이 816만 원씩 해서 연봉이 한 9,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265만 원에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더 받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스웨덴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거기는 국민소득 5만 한 4천 불 정도 되고 저희는 이제 3만 불인데 그런 걸 따져볼 때도 그런데 스웨덴은 뭐냐면은 연중 국회가 가동이 됩니다. 연중. 그리고 의원 4명당 입법보좌관 1명이 배정되거든요. 저희는 국회의원 1인당 입법보좌관 8명이 지금 배정된단 말이죠. 돈을 받는 거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국회가 월등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법 발의 건수를 보면 아마 몇 배,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인데 어디에 그 문제가 있냐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냥 타성에 젖은 거죠. 그냥 일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윤경 의원이 말씀을 했듯이 국회를 2, 4, 6월 달만 열도록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연중 상시 국회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회비를 깎는다든 이런 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회비 깎을 거 두려워해서 지금 한국당이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 정도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취업 성공담과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발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공세다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취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여당이나 정의당에서 마치 KT의 부정 취업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인데요.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는 솔직하게 시원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바라봤던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버지가 스펙 아닌가? 연세대학교 법학과 나왔다는데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대표가 되신 지 넉 달이 되셨어요. 아직 이게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도 갔고 누구도 만났고 어떤 메시지도 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자리에 가서라도 제대로 소통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당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를 정확히 듣고 한 가지 메시지라도 정말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잘 준비돼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일정을 준비하는 자유한국당의 참모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국민이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토익 점수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했네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황교안 대표께서 문제의 본질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전에 유해창 그 한나라당 대표 때던가요? 그분이 이제 대선 나가가지고 옥탑방 문제가 나왔었는데 옥탑방이 뭐냐고 그렇게 되물었었는데 옥탑방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본인이 삶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서민들하고 괴리돼 있다 보니까 개념 자체를 모르듯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화가 나고 그 상심한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군데나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갔다. 근데 뭐 스펙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네 잘할 수 있는 그 특장점을 개발해놓으면 얼마든지 그것도 경쟁력이다 그러는 건데 실제 뭐 그 이제 나왔지만은 스펙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토익도 뭐 상당히 점수가 높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또 뭐 그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뭐 대통령 아들도 같이 해가지고 뭐 국정조사 하자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후한무치하고 물타기의 전형이죠. 본인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가면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9.9%, 체감까지 하면 25% 정도라는 건데 청년 4명당 1명꼴로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 거기다 대고 뭐 지난번에 또 중소기업 현장 가가지고 뭐 카페를 좀 잘 고쳐서 기업인들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뭐 카페주도 성장이냐고 또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도 그렇고 모든 게 연장선에 보시면 알지만은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서민들하고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담 중간중간 경제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어요. 지난주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경제 투톱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의 평가는 물론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또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했고요. 분위기 쇄신용인지는 뭐 나중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야권 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처음 인사 발표가 나왔을 땐 굉장히 비판적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공정경제를 다뤘던 분을 앉혀가지고 시장에다가 더욱더 강하게 공정경제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예, 바뀌셨어요? 그나마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은 일관성보다 더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실상 경질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거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4월 말 5월 초에 계속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6월 7일 날 이번에 경질된 윤종원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방 용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경제 위기 신호가 계속 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관성을 강조해서 그동안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서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김상조 정책실장의 아주 그 스승님이 누구냐면 정운찬 총리예요. 정운찬 총리 밑에서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정운찬 총리가 청와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상조 실장께서 다른 분보다도 그분을 가리켰던 스승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위기를 좀 해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 비대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적인데요. 아마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가 아니라는 제가 누가 보니 문책 인사죠. 그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이렇게 경질을 할 때는 다른 기조 변화를 좀 요구를 저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되 상황이 예전처럼 막 이게 목표를 두고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할 때가 됐고 또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런 그 대통령 의중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요. 예.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경제정책 기대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